2년 동안 한 남자는 그 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위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 위에서 새 아내와 잠을 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10m 아래 자신이 죽인 여자가 누워있다는 걸 알면서 2007년 봄 경기도 남양주 외곽의 한 농가 창고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인부가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부분이었죠. 곡괭이로 내리치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지하수 관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m 깊이의 어둠 속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하얀 뼈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유해였죠. 그리고 그 옆에 베이지색 자켓과 검은 가방. 가방 안에 지갑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사라진 40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뒤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누가, 왜 그녀를 지하수 관정에 넣고 콘크리트로 덮었던 걸까요? 그리고 2년 동안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을까요? 2005년 남양주 호프집 여사장 실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박순영 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남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25에 결혼했죠. 상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2살 위의 남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뒤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잦아졌죠.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박순영 씨는 10년을 참았습니다. 2000년 35이 되던 해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죠.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혼 후 박순영 씨는 남양주 시내에 작은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달빛이었죠. 밤 7시에 문을 열어 새벽 2시에 닫았습니다. 혼자 운영하기엔 빠듯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도 웃으며 응대했죠. 장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잔 하러 오는 직장인들, 오래된 친구처럼 수다를 떠는 동네 아저씨들. 그들에게 박순영 씨는 편한 누나이자 동생이었죠. 혼자 사는 삶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단순한 일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겨울, 박순영 씨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죠. 호프집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다부진 체격. 혼자 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과묵했지만 불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산할 때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남자의 이름은 이대수. 43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한다고 했죠. 남양주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대수 씨는 종종 박순영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왔죠. 술을 마시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 중국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지난 이야기까지. 박순영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초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대수 씨는 세심한 남자였습니다. 박순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작은 선물을 챙겨왔죠. 무엇보다 그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남양주 외곽에 작은 농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그곳에 머문다고 했죠. 시내에서 30분 거리의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이대수 씨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했죠. 박순영 씨는 기뻤습니다. 40이 되어서 다시 찾아온 기회였죠.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영 씨의 언니 박순자 씨는 처음부터 이대수 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동생보다 5살이 많았죠. 두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20살 박순자 씨가 15살 동생을 키웠죠.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다녔고 밤에는 동생 숙제를 봐줬습니다. 동생의 첫 결혼식 날 그녀는 하객석에서 펑펑 울었죠. 10년 뒤 동생이 이혼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간 건 언니였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서 동생이 새 남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박순자 씨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동시에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죠. 이번에는 절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그녀의 눈에 이대수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동생이 이대수 씨를 소개한 날이었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죠. 이대수 씨는 내내 다정하게 동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대수 씨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잠깐 받고 올게요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창밖을 내다보니 이대수 씨가 주차장에서 통화하고 있었죠. 돌아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봤습니다. 그 웃음이 입가에만 머문다는 걸. 무엇보다 그의 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박순자 씨는 동생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박순영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했죠. 이대수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2005년 4월,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영 씨는 두 번째 봄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이미 다른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중국 연길에서 7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대수 씨는 두 여자에게 동시에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박순영 씨는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사람 집에 가기로 했어. 중요한 얘기할 게 있대. 그것이 언니가 받은 동생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박순영 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고 단골에게는 오늘은 쉬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녁 7시쯤 박순영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베이지색 자켓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양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종점에서 내려 15분쯤 걸으면 이대수 씨의 농가가 나왔죠.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난 좁은 길.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녁 8시쯤 박순영 씨는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대수 씨가 마당에서 그녀를 맞았죠. 저녁을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안주거리와 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수 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술을 따라줬죠. 박순영 씨도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적당히 취해 있었죠. 박순영 씨는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제쯤 날짜를 잡을 건지, 어디서 식을 올릴 건지 물었죠. 이대수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순영 씨는 약간 의아했지만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대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86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떴죠. 중국 연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이대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순영 씨 앞에서 버젓이 통화를 시작했죠. 통화 상대는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이대수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죠. 박순영 씨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사업 전화인가 싶어 기다렸죠. 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나겠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슬쩍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15분. 이대수 씨는 여전히 전화기에 대고 웃고 있었죠. 15분이 지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업 전화가 이렇게 길 리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대수 씨가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박순영 씨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할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던 남편.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대답 대신 짜증을 냈던 그 사람. 설마 이 사람도 똑같은 건 아니겠지. 박순영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수 씨는 달랐으니까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30분이 넘어가자 박순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왜 자신 앞에서 저렇게 오래 전화를 하는 건지,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밤 10시 40분쯤 통화가 끝났습니다. 박순영 씨는 이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였냐고, 왜 그렇게 오래 통화했냐고. 이대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관련 전화라고, 중국 쪽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박순영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 전화치고는 너무 다정했다고, 목소리가 여자 같았다고 했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순영 씨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앞에서 다른 여자와 30분이나 통화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농가에서 박순영 씨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술잔 2개, 빈 소주병, 안주 그릇. 분명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지품은 사라졌습니다. 가방도 신발도 휴대폰도. 그녀만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4월의 봄밤, 두 번째 봄을 꿈꾸던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05년 4월 16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전날 동생에게 받은 문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간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같으면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올 텐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순자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죠.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냐고, 연락 좀 하라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순자 씨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생은 연락 없이 하루를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언니와 사이가 좋았고 무슨 일이든 보고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대수 씨를 만나고 온 날에는 꼭 연락을 했습니다. 잘 다녀왔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런 동생이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박순자 씨는 이대수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냐고. 어젯밤에 그쪽 집에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이대수 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요. 짐도 없고 신발도 없는 걸 보니 화가 나서 먼저 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이 아무 말 없이 새벽에 혼자 떠났다고요. 이대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좀 다퉜다고, 별것 아닌 일로 삐쳐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박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화가 났더라도 언니에게는 연락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혼자 그 외진 농가에서 걸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오후 5시, 박순자 씨는 남양주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오정호 경사였습니다. 48배 베테랑 형사였죠. 그는 신고 내용을 듣고 일단 농가로 출동했습니다. 저녁 6시쯤 경찰이 이대수 씨의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대수 씨는 집 안에 있었죠. 경찰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정호 형사는 농가 안팎을 둘러봤습니다.
이대수 씨의 동의를 받아 마당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박순영 씨가 이곳에 왔던 흔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술잔 2개, 안주 그릇, 소주병, 지문도 검출됐죠. 분명히 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박순영 씨의 가방도 신발도 휴대폰도 없었죠.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정호 형사는 20년 넘게 현장을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했죠. 함께 술을 마신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통 연인이 갑자기 사라지면 남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어디 갔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전화를 걸고 주변에 물어보고 안절부절 못하죠. 그런데 이대수 씨는 달랐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형사는 이대수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연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20년 경력의 형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은 억울해하고 유죄인 사람은 오히려 침착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정호 형사는 이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젯밤 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거냐고. 이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새벽에 자기가 잠든 사이에 떠난 것 같다고 했죠. 오정호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분 물건은 다 어디 갔냐고. 이대수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가져간 것 같다고 했죠. 오정호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증거가 될 만한 건 없었죠. 경찰은 농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뒤편 야산과 인근 저수지까지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창고 뒤편은 덤불과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단순 가출로 분류된 상황에서 강제 수색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죠. 동의를 받아 확인한 구역 외에는 더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2005년 당시 농촌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결정적 단서도 찾지 못했죠. 박순영 씨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접속은 4월 15일 저녁 남양주 외곽.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죠. 아직 단서가 없다고. 오정호 형사는 개인적으로 이대수 씨의 신원을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기록을 발견했죠. 2주가 지나자 담당 형사가 박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오정호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실종자의 소지품이 모두 사라진 걸 보면 자의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박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떠났다고요.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죠. 성인 여성이 본인 의지로 떠난 것으로 추정.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정호 형사가 박순자 씨에게 조용히 귀띔을 해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대수 씨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과거에 폭행 혐의로 수배된 적이 있었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정호 형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주가 지나서야 경찰이 다시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수색이었죠. 방 안 구석구석, 마루 및 천장까지. 과학수사대가 루미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반응은 없었습니다. 창고 뒤편도 수색했지만 지하수 관정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흙과 잡초에 완전히 덮여 있었죠. 그녀가 이 집에 왔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 사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정호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대수 씨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 없이는 어쩔 수 없다고. 박순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가 뭔가 한 거라고. 오정호 형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증거가 전부였죠. 5월 말 사건은 공식적으로 원인 불명의 실종으로 분류됐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 기록은 서류철에 묶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영 씨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 올랐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석 달 뒤 2005년 7월 이대수 씨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중국 연길 출신의 32세 여성이었죠. 중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은 남양주 외곽의 그 농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영 씨가 사라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새 아내는 농가에 처음 왔을 때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여름인데 방 안 공기가 서늘했죠. 특히 창고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랬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마당에 고이고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죠.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 새 아내가 냄새를 따라 창고 뒤로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대수 씨가 소리쳤죠. 거기 가지 마 해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이대수 씨는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뱀이 많다고, 위험하다고. 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겠거니 했죠. 새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전에 누가 살았냐고. 이대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빈집이었다고, 자기가 손봐서 들어온 거라고. 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시작이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죠. 박순자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내 연녀가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다니. 그것도 같은 집에서 살다니. 그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제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결혼하는 게 범죄는 아니라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는 어렵다고. 박순자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무렵 이대수 씨는 농가에서 이상한 공사를 했습니다. 창고 뒤편에 오래된 지하수 관정이 있었습니다. 덤불에 가려져 아무도 모르던 시설이었죠. 이대수 씨는 그 관정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새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기에 시멘트를 붓느냐고. 이대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지하수 시설이 있는데 누가 빠지면 위험하니까 막아두는 거라고. 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면 당연한 일이었죠.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창고 뒤편은 깔끔한 콘크리트 바닥이 됐습니다. 그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그녀는 알 리 없었습니다. 한편 박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동생을 찾기 시작했죠. 매달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새로운 형사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죠.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이 저물고 2006년이 됐습니다. 세상은 박순영 씨를 잊었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이웃들도. 하지만 박순자 씨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2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이름,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매번 막히는 수사의 벽. 동생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흔적은 남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2년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김영란 씨는 1973년 중국 연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족 3세였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길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죠. 주변에서는 노처녀라고 수군댔습니다. 2004년 봄, 그녀의 삶에 이대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43, 이혼 경력이 있다고 했죠. 김영란 씨보다 11살이 많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수 씨는 다정했습니다. 연길에 올 때마다 김영란 씨를 찾았고 선물을 사다 줬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란 씨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2005년 7월 두 사람은 연길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영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32살에 처음 맞는 결혼이었죠. 남양주 외곽의 농가에 도착했을 때 김영란 씨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낡고 외진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죠. 곧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지금은 사업 때문에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새 아내는 농가에 처음 왔을 때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여름인데 방 안 공기가 서늘했죠. 특히 창고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랬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마당에 고이고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죠.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 새 아내가 냄새를 따라 창고 뒤로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대수 씨가 소리쳤죠. 거기 가지 마.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이대수 씨는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뱀이 많다고, 위험하다고. 김영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겠거니 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대수 씨가 인부를 불러 공사를 시작했죠. 창고 뒤편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었습니다. 김영란 씨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기에 시멘트를 붓느냐고. 이대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누가 빠지면 위험하니까 막아두는 거라고. 김영란 씨는 관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덤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거든요.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창고 뒤편은 깔끔한 콘크리트 바닥이 됐죠. 그날 밤 김영란 씨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창고 뒤편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하고 축축한 목소리. 잠에서 깬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영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긴장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 생활이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란 씨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대수 씨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죠. 김영란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10분이 넘어가자 슬쩍 옆에서 차를 내밀었죠. 목이 마르실까봐 챙긴 거였습니다. 그 순간 이대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왜 전화 중에 방해하냐고, 눈치가 없냐고. 김영란 씨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대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났죠. 김영란 씨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뒤 이대수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예민하다고 했죠. 김영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죠. 이대수 씨는 유독 전화 통화 중에 방해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심할 때는 김영란 씨를 밀치기도 했죠. 2006년이 되자 김영란 씨는 남편이 무서워졌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죠. 다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지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도 서툴렀고 돈도 없었죠. 중국으로 돌아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결혼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6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란 씨가 남양주 시내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죠.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김영란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대수 씨 부인이 맞느냐고. 김영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죠. 여자는 자신을 최미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이대수 씨와 사귄 적이 있다고 했죠. 김영란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옛 여자친구라니. 최미선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라고,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특히 전화 통화 중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영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최미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김영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 여자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 김영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뒤편에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죠. 비가 오던 날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비릿하고 축축한, 그리고 남편의 굳어진 얼굴. 혹시... 김영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죠. 콘크리트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뻗는 꿈.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저 콘크리트 아래 정말 지하수 관정만 있는 거냐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2006년 말 이대수 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자금이 묶였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대수 씨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가를 팔기로 한 겁니다. 2007년 1월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상철 씨, 52살의 사업가였습니다. 남양주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은퇴 후 펜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죠. 계약금이 오갔고 잔금 일정도 잡혔습니다. 이대수 씨는 2월 말까지 농가를 비우기로 했죠. 2월 말 이대수 씨와 김영란 씨는 농가를 떠났습니다. 남양주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농가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3월 초 새 주인 한상철 씨가 농가에 입주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죠. 본체는 펜션 숙소로, 창고는 철거하고 바베큐장으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2007년 4월 중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부 서너 명이 창고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라 해체는 어렵지 않았죠. 문제는 창고 뒤편이었습니다. 창고를 허물고 나니 뒤쪽 땅이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부분이 있었죠. 가로세로 2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한상철 씨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전 주인이 뭔가를 묻어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인부 정기영 씨가 곡괭이로 콘크리트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 내리치자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콘크리트 아래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드려 보니 분명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기영 씨가 한상철 씨를 불렀습니다. 이 아래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를 더 깨뜨렸습니다.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자 어두운 구멍이 드러났죠. 오래된 지하수 관정이었습니다. 철제 파이프와 녹슨 펌프가 보였습니다. 한상철 씨는 고개를 기울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깊이가 꽤 됐죠.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가져와 비춰봤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10m쯤 되는 깊이. 관정은 물이 거의 마른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건천이 된 거죠. 바닥에는 마른 낙엽과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죠.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가방. 한상철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였죠.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바닥의 다른 부분을 비췄습니다.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길쭉한 형태. 뼈였습니다. 한상철 씨는 처음에 동물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들개나 고양이가 빠져 죽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손전등을 조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뼈의 전체 모습을 보려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두개골이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텅 빈 눈구멍이
어둠 속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손에서 손전등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상철 씨는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사람이다. 이 관정에 사람이 있다. 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오후 2시 15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출동했고, 관정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죠. 소방구조대가 관정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는 오랜 세월 쌓인 낙엽과 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유해와 함께 여러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가방 하나. 관정이 건천에 가까운 상태였고, 가방이 비닐로 쌓여 있어서 일부 물품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쪽 코팅 부분에서 신분증 일부가 겨우 식별됐습니다. 이름은 박순영. 1965년생 여성. 베이지색 자켓. 심하게 훼손됐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접이식 휴대폰 하나. 2년 전 스스로 소지품을 챙겨 떠났다던 여자. 그 물건들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지하수 관정 바닥에. 경찰은 즉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증은 훼손이 심해 최종 확인은 DNA 감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2005년 4월 실종된 박순영 씨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2년 만에 그녀가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대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7년 4월 20일 새벽 이대수 씨는 남양주 시내 원룸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죠.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추스르더니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박순영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고. 옆방에서 김영란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살인이 뭐냐고 물었죠. 경찰이 이대수 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걸 보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대수 씨는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죠. 김영란 씨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이 경찰차에 실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미선 씨가 했던 말, 그 사람 조심하라던 말,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던 남자, 그리고 그 시신 위에서 자신은 신혼생활을 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영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대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박순영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날 밤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녀가 없었다고. 2년 전과 똑같은 진술이었죠. 관정에서 발견된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는 거라고. 담당 검사는 답답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충분했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대수 씨의 농가였고 그 농가의 지하수 관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자백도 없었죠. 수사팀은 관정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가방, 지갑, 신발 모두 박순영 씨의 것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휴대폰이었습니다. 2년 동안 관정 바닥에 있었던 휴대폰. 관정이 건천 상태였기에 완전히 침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했죠. 몇 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대폰 내부 메모리 칩에서 일부 데이터가 겨우 복구됐습니다. 통화 기록은 대부분 손상됐지만 문자 메시지 일부가 살아있었죠. 그리고 임시 저장함에서 미발송 문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밤 10시 47분. 수신자는 언니 박순자 씨. 하지만 발송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대수 씨의 통화가 끝난 건 10시 40분쯤. 문자가 작성된 건 10시 47분. 7분. 그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언니, 이 사람 이상해. 무서워. 짧은 한 줄.
도움을 요청하는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문자는 끝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박순자 씨에게 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보내려 했던 말. 하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한 말. 검사는 이 증거를 들고 이대수 씨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여주자 이대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죠. 그 문자가 자신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대수 씨의 과거를 파헤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대수 씨에게는 과거 폭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있었죠. 사소한 일에 격분해서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영란 씨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통화 중에 방해받으면 극도로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옆에서 차를 내밀었다가 찻잔이 날아온 적도 있다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수 씨는 전화 통화 중 방해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30분 넘게 통화하는 동안 박순영 씨가 불만을 표했을 거고 그 순간 이대수 씨는 폭발했을 겁니다. 5월 중순 수사팀은 이대수 씨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자백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이틀 동안 침묵하던 이대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5월 17일 그는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죠. 2005년 4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박순영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연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혼녀 김영란 씨였죠.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느라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30분 넘게 통화하는 동안 박순영 씨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박순영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였냐고, 왜 그렇게 오래 통화했냐고. 이대수 씨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업 전화라고. 하지만 박순영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앞에서 다른 여자와 30분이나 통화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했죠. 그리고 박순영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달라고. 지금 그 여자한테 직접 전화하겠다고. 이대수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터뜨렸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박순영 씨가 휴대폰을 잡으려 하자 이대수 씨가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몸이 비틀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순영 씨는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짧게 숨을 헐떡이더니 이내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대수 씨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대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농가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한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고 뒤편에 오래된 지하수 관정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방치된 시설이었죠. 덤불과 잡동사니에 가려져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대수 씨는 박순영 씨의 몸을 끌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뒤편까지. 관정 입구를 막고 있던 낡은 판자를 치웠습니다. 검은 구멍이 드러났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박순영 씨의 소지품도 함께 던졌습니다. 가방, 신발, 휴대폰. 그리고 관정 위에 판자를 덮고 흙을 덮어 위장했죠. 이대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 외진 농가에 사람이 올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2달 뒤 그는 예정대로 김영란 씨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농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관정 위에 콘크리트를 부은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달라는 한마디. 그 여자한테 전화하겠다는 한마디. 그것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해놓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던 남자가 들통날 위기에 몰리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겁니다. 2007년 7월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대수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대수 씨에게는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분에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검사는 최종 구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라고, 이런 자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07년 10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해놓고 동시에 다른 여성과도 결혼을 준비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후에는 시신을 지하수 관정에 유기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2달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인물로 판단된다. 이대수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그는 남은 생을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순자 씨가 오열했습니다. 2년 동안 동생을 찾아 헤맸던 그녀.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매번 막히는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 마침내 동생의 억울함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안도보다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순영이는 2번째 봄을 꿈꿨다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도 검사도 방청객도 아무도 그녀의 외침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정호 형사가 박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실종 신고를 받았던 그 형사였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때 더 찾았어야 했다고. 창고 뒤편까지 샅샅이 뒤졌어야 했다고.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님 탓이 아니라고. 관정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잡초에 덮여 있었으니까. 오정호 형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죠. 2년 전 수사 당시 기록해뒀던 메모였습니다. 박순영 씨의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 시간, 이대수 씨의 진술 내용. 형사는 그 수첩을 박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버리지 못했다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미제로 분류됐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고. 박순자 씨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는 형사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버리지 못했고 언니는 경찰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그 집념이 동생을 찾아낸 겁니다. 농가를 산 한상철 씨가 우연히 창고를 철거한 것, 콘크리트 아래 관정이 발견된 것, 그건 우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사건이 완전히 잊히지 않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매달 경찰서를 찾아가고 오정호 형사가 수첩을 품에 간직한 덕분이었죠.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기에 진실은 콘크리트를 뚫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언니, 이 사람 이상해. 무서워. 발송되지 못한 짧은 한 줄. 그 문자가 도착했더라면 그녀의 2번째 봄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끝내 전해지지 못한 그 문자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대수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입니다. 김영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그녀에게 남은 건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죠. 박순영 씨가 발견된 농가는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2005년 당시 성인 여성의 실종은
자의에 의한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제 수색영장은 쉽게 발부되지 않았죠. 만약 초동수사에서 농가 전체를 수색했다면 지하수 관정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연히 창고가 철거되고 우연히 콘크리트 아래가 발견됐지만 그 우연만으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완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라진 가족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집념이 헛되지 않기를, 진실이 너무 늦지 않게 밝혀지기를. 2005년 남양주 잊혀진 신부 박순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